코인. 이것은 아마도 그 암호화폐 시장에 작년 12월에 입문하신 분들까지 코린이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이뤄내고 메타버스 코인으로서도 입지가 상당히 단단하게 다져진 코인인데요. 되게 상승을 많이 했던 코인 혹은 부동산 코인이라고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디센트럴 랜드는 무려 3년 전 대비해서 4000% 아니 4000%래 4만 프로 3년 전에 디센트럴 랜드를 사놨으면 4만 프로가 상승했어요. 야, 1년 전 대비는 4000%.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말 이러니까 누가 부동산 투자하고 누가 주식합니까? 코인 해야지.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근 3개월 제가 공부한 바로는 500% 상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근 3개월간 500% 상승, 이런 환상적인 어떤 기사 제목으로만 많이 접해하셨을 거예요. 3년 만에 4만 프로 수익이나 1년 만에 4,000% 수익은 어떠한 금융시장에도 나올 수가 없는 수익률인데요. 바꿔 말하면 모든 금융자산 시장에서 디센트럴 랜드는 가상 투자 가치나 매력도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3개월 전에 투자했다면 500만 원 수익인 것이고, 1년 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4천만 원이 수익인 것이고, 3년 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4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100만 원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그 신의 영역이고, 그거는 뭐 미친놈이죠. 어떻게 투자해요? 3년 전에. 근데 한 1년 전에 100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되는 거는 좀 가능하지 않았나. 요새 서점 가면 이런 책들 많죠.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뭐 이런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 개사기꾼들 많은데, 진짜 디센트럴 랜드는 100만 원으로 4억 만들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저런 책들 읽어보면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아라, 뭐 남들 말 듣지 말아라, 무조건 시도해라, 뭐 이런 거 맨날 똑같은 내용 써 있죠. 예, 저는 그게 진짜 더 사기인 것 같아요. 어떤 감옥에 가시는 그런 분들보다 그 책들에 이상한 내용 써가지고 막 1억 뭐 1년 만에 1억 모으기, 뭐 이런 거, 그게 사기 아닌가. 네, 좀 여튼, 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런 기사들 내용처럼 올해 역시 메타버스 부동산으로 핫 키워드에 등극되면서 또 한 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크 주커버드가 이제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페이스북을 사명을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로 바꿨는데, 이때에도 거의 대장주처럼 정말 막 올랐던 게 이게 디센트럴 랜드 코인이에요.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역시 주식시장처럼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2월 들어 회복기에서 알트코인 중 가장 빠르게 시세를 회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다 떨어졌어요. 코인들이, 그쵸? 물론 디센트럴 랜드도 다 떨어졌죠.
그래도 지금 빠르게 시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 말은 기존의 디센트럴랜드 코인을 사고 싶어도 너무 고점인 듯해서 못 산 사람들이 이번에 가상화폐의 전체적인 조정 구간에서 가장 먼저 매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투자 심리는 올해 역시 가장 큰 상승을 할 거라는 것이기도 한데요. 투자자들은 디센트럴랜드의 과거 상승률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영상에 보이는 기사 내용처럼 가상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부분의 그 자산 운용 전문가들이 2022년 핫 키워드를 웹 3.0으로 잡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메타버스의 확대, NFT 시장의 가능성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유미님, 지금 센트럴 코인 매수했어요? 저는 이거 투자 권유 방송은 아닙니다. 이거 투자 권유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투자의 그 매수와 매도의 판단은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걱정이 되네, 괜히. 네. 어떤 시선으로 접근했던 간에 디센트럴랜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는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오늘 제가 그걸 산정해 볼 수 있도록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분석을 좀 해봤고, 이 코인의 투자 매력과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아강님,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따 후반부에 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영우님, 지금 사요. 뭐 이렇게. 예, 정말 무책임한 지금 사요는 뭡니까 도대체? 네, 먼저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현실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네, 메타버스 게임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게임이 This is Decentraland라는 게임입니다. 이용자는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에서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체험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읽을게요. 디센트럴랜드에 존재하는 땅은 지역사회에 영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 원장의 가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서 NFT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고 양도할 수 있으며 유한한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NFT라는 것은 논 펑기블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얘기하는데요. NFT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나이키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박지성 사인을 받았다. 혹은 내가 어떤 골프화가 있어요. 근데 타이거 우즈의 사인을 받았어. 그럼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거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하지만 이게 디지털 자산에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거 우즈가 사인을 해준 내 골프화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어떤 고유한 지문처럼, 사람의 지문 알죠? 엄지에 있는 지문, 예, 지문처럼 그 디지털 파일에 그 고유한 지문, 그 토큰에 대한 이름이나 기호, 뭐 날짜, 뭐 정보 이런 걸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소유자로 등록을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고유한 가상 항목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 유형이 바로 NF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변조나 그 해킹이 좀 불가능해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 골프화가 강비트 거야. 이건 1대1 대화방에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만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독방에 얘기했어요. 그럼 100명, 1000명이 알면 100명, 1000명이 다
저 신발이 강비트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를 100명 1000명 걸 다 해킹하기 힘들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정말 몇 천만 몇억 개의 그 노드에 저장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반수 이상 해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죠. 거래소 해킹은 중앙화 거래소니까 해킹이 된 거고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NFT가 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수유권 주장도 확실히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것도 이더리움의 그 스마트 계약에서 NFT 형식으로 A의 토지라고 소유권이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토지나 어떤 금이나 은 이런 광물들이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점점 더 비싸지는 이유가 유한하기 때문이거든요. 유한하다. 달러나 사실 원이나 이런 거는 계속 찍어내잖아요. 이 미친놈들이 계속 찍어내잖아요. 돈을.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원화나 이런 그 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아니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돈을 두 배로 찍어내면 부동산이 두 배로 오르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건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돈은 유한하지 않다. 무한히 찍어내죠. 중앙은행에서. 하지만 땅이나 NFT, 디센트럴랜드의 토지도 유한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이 되고 또 이거를 계속 땅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임이 왜 유행이 됐을까요? 이런 가상 그 부동산 세계가. 뭐 이런 거. 어스 땅 투자 전략. 실제 매매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스2 한 달 투자 수익. 뭐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의 토지를 구매해 봤어요. 이런 게 왜 어스 초보자를 위한 A부터 Z까지 왜 유행이 됐을까요? 그냥 뭐 단 하나입니다. 그냥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되고 이제 사고 팔고가 뭐 우리 부동산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투자 수단이. 네, 비슷한 게임으로 어스2, 뭐 라거, 호주 출신 개발자 쉐인 아이작이 그 3차원 지도인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땅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게 한 게임이 가상의 땅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단순하게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순하게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돈이 벌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유튜버에서 어스2만 검색해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땅 사는 꿀팁 같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왜 가상의 땅을 사는데 팁이 필요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만원으로 좋은 땅을 사서 5만원으로 사서 5만원이 3천만원이 됐다. 이런 기사 한 방만 터지면 뭐 난리 나는 거죠. 뭐 그쵸? 기사에서 30대 직장인인 설 모 씨의 사례에서도 작년 2월에 170달러를 가지고 서울의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부지를 사들였는데요. 이것이 하나로 150만원 정도입니다. 예, 가상 부동산에서 산 거예요. 150만원에. 그리고 2개월 만에 이 땅값은 476달러. 200%가 넘는 수익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2개월 만에. 이 게임이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설모 씨의 인터뷰 내용 뭐라 그랬냐면, 국회의사당이나 광화문 앞 도로는 현실에서 애초에 판매되지도 않는 땅인데 온라인상에서나마 소유할 수 있어 흥미롭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인터뷰가 그냥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 돈 투자하려고 산 거고 돈 투자해서 더 기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우면은 소유할 수 있어. 흥미로우면 계속 소유하고 있지. 왜 팔았어? 계속 갖고 있지. 네. 네, 이 앱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스2라는 그 앱인데 자산 규모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현실이든 가상세계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자산인 것 같은데요. 어스2가 온라인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기에 좋은 시발점이 된 정도라면 디센트럴랜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사는 것 외에도 VR,
NFT, 메타버스라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확산이 가능한 체계라서 더욱 흥미롭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혀 새로운 고용 문제의 해소 같은 부분 역시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네, 한이님, 레알 부동산 하면 다들 환장한다. 네, 윤하성님,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예. 돈이 돈을 버는 거 맞는데, 돈이 돈을 적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 해서 좀 많이 버는 걸로 저희는 공부를 좀 해봅시다. 네, 디센트럴 랜드에서는 땅을 사는 것 외에도 상가나 다른 건물을 짓고 다른 유저를 고용할 수 있는데요. 이 월급을 마나 코인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9억 원에 거래된 가상 부동산 전 세계로 퍼지는 메타버스 광풍. 네. 네. 이런 메타버스 그룹에 땅 243만 달러를 매입을 해서 와, 메타버스 시장 가치가 최대 8조에 해당한다고 해요. 예. 네. 디센트럴랜드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싸이월드 보시면 돼요.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지금은 망했지만 예전에는 지금 제 시청자님들은 거의 싸이월드 세대가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어, 강비트님 비니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네, 이 모자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만지지도 않고 이거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 네, 강비트님 부금 틀어주시면 안 돼요? BGM? 아, BGM 저작권 때문에 예, 못 틀고 있습니다. 여튼 싸이월드에서 미니미도 있고 땅도 있고 음악도 틀고 할 때 도토리 구매하잖아요. 이 어떤 싸이월드가 그 내 땅에 어떤 캐릭터도 사고 땅에 뭐 책상도 사고 뭐 가구도 들여놓고 막 하잖아요. 내 그 미니 홈피에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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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피에 이거를 사고 파는데도 돈이 막 몇백억씩 매출이 됐었는데 이게 사고 파는데 가치가 더 오른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환장을 하겠죠, 사람들이. 투자로서도 되니까. 내 공간을 꾸미는 것도 예쁜데, 그쵸? 예를 들면은, 그림 전시회를 열 수도 있고, 그림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놀이동산을 짓거나 사람들과 파티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면서 부동산 매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NFT 자산이 거래되는 것이 디센트럴랜드의 최초는 아니지만 이미 성공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가상현실 세계 역시 제2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디센트럴랜드가 가상세계의 선진입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고 플랫폼에서의 승자는 선점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선진입 효과가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고 플랫폼에서의 승자는 선점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이후에 뭐 모바일 메신저 아무리 나와도 안 되잖아요. 그쵸?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검색 플랫폼이 너무 선점을 하고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야후나 구글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네이버한테 안 되잖아요. 그쵸? 이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인데요. 네트워크 참여자의 노드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연결하는 링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 유입자가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요인이 없어지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선전 기업으로 모두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디센트럴랜드 역시 사람이 모이는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고 봅시다. 구글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어요. 뭐 엄청난 그 지도에 그 저장되어 있는 식당들이나 뭐 블로거들이 써놓은 정보들이나 질문들이나
뭐 후기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쌓여 있으면 이제 네이버도 그렇죠.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카페 이런 좋은 정보들이 쌓여 있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네, 이 개발자들의 사진이에요. 진짜 어떤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개발자들 같네요. 면도도 못하고 후드티 입고. 아, 진짜 근데 실리콘밸리의 그 개발자들은 후드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좀 어떤 좋은 대학교 다니는 그 형님들은 후드티 사랑이 엄청나, 진짜. 네. 이분들도 역시 후드티를 입고 면도를 안 하셨네요. 네. 어떤 코인이든 간에 여러분들도 매력을 느꼈다면, 기본적인 전망만 보기보다는 투자를 하기 전에 개발자의 양력, 그리고 어떤 리스크, 혹은 어떤 방향성인지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센트럴랜드는 아리엘 메일리치와 에스테반 오르다노가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주요 포지션에서는 하차를 했지만 여전히 디센트럴랜드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리엘 메리치는 2017년에 2020년 사이에 디센트럴랜드의 프로젝트 리드 역할을 맡았으며 온라인 번역회사, CRM 플랫폼 등 기타 여러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베처 펀드인 카를로스 리버벤처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 이력이 있는 거 보면 블록체인의 베테랑보다는 일반적인 사업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네, 성사수님, 강비트님 말씀대로 리스크 파악 진짜 제대로 해야 해요. 그런 거 무시하다가 레알 그냥 망함. 답도 없어요, 진짜. 긴 글 남겨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으로 알려진 제플린 솔루션의 공동 설립하여 운영한 이력도 있죠. 비트페이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현금을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데 반해 비트페이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결제 프로세스이고 6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용자가 수십만 명 정도이나 용도를 보자면 잠재력이 괜찮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앱은 당연하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도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앱이에요. 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 팀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비트페이에서 주로 활약한 업적은 비트코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비트코인 인프라 라이브러리 제작에 참여했고 비트페이 내 코페이라는 비트코인 지갑 그리고 인사이트라고 하는 블록체인 API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제플린 솔루션의 공동 설립자로 운영했다는 점까지 보면 개인적으로는 에스테반이 디센트럴 개발자의 적격인 인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두 명에서 각각 서로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2015년에 가상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소비자 관점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던 시기라 어려움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후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고 인프라가 매우 빠르게 증가되면서 지금의 디센트럴랜드가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리엘과 에스테반이 더 이상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설립된 디센트럴랜드 재단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혹시나 지루할 수 있을까봐 이 개발자들 이 두 분의 형님들에 대해서 이력 같은 거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시청자님들이 좀 2배속으로 보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좀 지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정보 전달로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님과 형님이 계시죠? 아유, 이 누님, 형님들, 이 누님은 진짜 가지고 계신 거에 비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즐기고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메타 형님은, 이제 메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 메타 형님은, 이 메타 형님, 어제 눈이 충혈돼가지고 막 울었다는 소식도 듣고, 주가가 확 빠졌죠, 요새. 네, 이 그 디센트럴랜드 이 누님과 이 형님 사진을 왜 갑자기 제가 올렸냐면 이 재단이 디센트럴랜드 재단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영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디센트럴랜드 내에서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이 축제에는 페리스 힐튼, 데드마우스, 이 데드마우스죠.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예. 데드마우스.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데드마우스로 해놨나? 데드마우스 같은 세계적인 스타와 가수들이 참여하면서 5만 명의 관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축제가 끝난 뒤에 10월 28일에 페이스북이 바로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그리고 28일, 29일, 30일, 3일간에 400%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디센트럴랜드가 400%로 상승했어요. 3일 만에. 1억 넣으면은 4억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예, 돈복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복사. 이후 10월에는 캐나다 가상자산 투자 회사인 토큰스닷컴이 28억 원을 들여서 디센트럴랜드 속 디지털 상가를 구매를 하고 이 상가를 이용해서 디지털 패션 사업을 확장한다고도 했는데요. 네. 토큰스닷컴은 메타버스와 디파이 그리고 NFT에 투자하는 회사인 만큼 자사의 홍보를 위해서 디센트럴랜드가 최적의 홍보 장소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너무 과도한 투자라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토큰스닷컴의 CEO가 누군지 확인하는 순간 이런 생각은 좀 무의미했습니다. 토큰스닷컴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앤드류 키구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허트 8, 예, 마이닝의 전 CEO였던 거죠. 허트 8 마이닝. 이전에도, 이거 비트코인 채굴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예요. 뭐 몇 조 단위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게 아니라 몇 조 단위 이런 회사들이 다. 기술과 부동산에 중점을 두고 투자은행가로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2월 8일에도 가상 토지 3개를 추가로 사들였다는 기사 역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패션 관련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상표권 등록조차도 NFT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올해에는 2022년 1월에 삼성전자가 디센트럴 메타버스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였고요. 이곳에서 삼성전자의 NFT 아바타 웨어러블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도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NFT 컬렉션을 선보여온 올해 3월 디센트럴랜드에서 패션 위크를 UNXT라는 브랜드가 패션 위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사 기간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는데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패션계의 유명인사들의 초청은 물론이고 패션쇼, 전시회, 파티, 팝업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디센트럴랜드 내에서는 음성 대화나 영상 그리고 사진 게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설도 가능하고 세미나 및 강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인 리퍼블릭 렐름 또한 디센트럴랜드 내에 메타버스 쇼핑 지구인 메타주쿠를 선보였는데요. 메타주쿠는 일본 도쿄의 쇼핑가인 히라주쿠를 섞은 이름으로 굉장히 큰 500평 규모에서 이용자는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과 같은 NFT 웨어러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언더웨어 그리고 NBA 스타인 스테판 커리와의 파트너십 역시 체결되면서 지속적인 호재로 인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타버스가 패션, 전자기업, 게임과 엔터 분야 등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디센트럴랜드가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평가를 하거나 투자를 고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리포트가 바로 그레이스케일 리포트일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리포트 많이 들어봤죠? 그레이스케일. 이게 뭐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레이스케일 CEO가 베리 실버트라는 형님인데 이 형님이 베리 실버트 이 형님이에요. 이 형님.
이 형님이 비트코인이 8달러부터 매집을 했대요. 8달러부터. 비트코인 8달러부터. 그러니까 이 형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투자 실적이 좋고요.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코인 종목들이 하나같이 급등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투자 기관은 아직도 디센트럴랜드를 소량씩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수량 확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베리 실버트는 직접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탈중앙화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디센트럴랜드다. 이런 멘트를 이 베리 실버트 형님이 멘트를 한번 날리면 디센트럴랜드가 막 확확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죠.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차트 위주의 매매보다는 블록체인의 기술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나 여러분들이 기관처럼 상세한 통계나 백서나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블록체인을 면밀히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FCAS 지수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위험이 리스크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지수는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 기업인 플립사이트 크립토에서 만든 암호자산 기초 점수라는 의미예요. 그쵸?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코인마켓 기준 B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디센트럴랜드가 S등급이 최고고 매력적인 게 A, 그리고 B등급이라도 상당히 양호한 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플립사이드 크립토 CEO인 데이브 발터는 암호자산 기초 점수가 거래소와 깃허브 같은 개발자 관련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지만 대체로 S등급과 A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암호화폐는 다 합해도 18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하거나 불안정하다는 뜻의 프라지오에서 따온 F등급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는 350여 개예요. 그리고 약 450여 가지의 암호자산 중 350여 개가 F고 S와 A등급이 18개니까 B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B라고 해서 좀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FCAS 지수는 코인마켓캡의 글로벌 마케팅 총괄자인 캐릴 린찬에 의하면 암호자산 기초점수 같은 기본적인 분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이용자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새로운 이용자들도 암호화폐 가격 정도만 훑어보는데 그치던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면면을 뜯어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 만큼 단순하게 특정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 관련해서 개발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원하는지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을 비롯한 종합적인 거래 데이터를 모두 고려해서 등급을 매기는 만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결심했을 때나 혹은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매수 전에 간략하게 리스크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 지수를 FCAS 지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사수님 거래소 추천해주세요. 네, 저는 네, 우야수님 업비트 바로 나오는데 저는 국내 거래소는 이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 해외 거래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수수료도 싸고 가격도 빠르고 김치 프리미엄도 없고 네, 해외 거래소 이용해야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페이스나 직관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내 거래소 이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해외 거래소 이용합니다. 해외 거래소 그건 그냥 검색해서 찾으세요. 제가 추천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네, 재명형님, 이재명 펀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NFT 게임이나 저 이재명을
뭐 추천한다거나 뭐 찍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좌파 우파 이런 거 저 뭐 논쟁하는 것도 싫어요.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정책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재명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출범 NFT P2E 게임 집중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을 10일 출범했다. 향후 특보단은 플레이 투 원 게임, 대체 불가능한 토큰,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 방향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질 것. 파급력이 큰 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그림자를 주시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네, 이재명 코인도 있음? 이런 얘기 재준김님이 이재명 코인 없습니다. 네, 양선우님 이재명 코인 떡락한다고요? 예, 뭐 이게 특보단이라는 것은 특별 보좌단 옆에서 의견을 내거나 어떤 해당 임무를 챙기면서 도와주는 그런 단체예요. 기사 내용만 읽어봐도 디센트럴랜드의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본인의 생각 역시 어떤 이 축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다. 예, 직접 언급한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디센트럴랜드의 악재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 벌써 특보단을 구성한 지 좀 한 달이 지났죠. 근데 NFT 특보단이 어떤 일을 했을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영상에 보이는 제목처럼 제명인의 NFT 펀드라는 단어가 좀 눈에 뜹니다. 제명인의 NFT 펀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소부장 펀드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부장이 뭐냐? 소부장 펀드. 이게 소시성을 가진 어떤 부장님이 아니에요. 소부장 펀드가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네, 소재, 부품, 장비 전용 펀드를 만들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투자금을 예치를 하고 실제로 해당 산업에 대해서 과감할 진행을 하면서 어떤 주력 정책으로 잡았는데요. 이거 소부장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른 주요 정책인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이 역시 그린 뉴딜 펀드를 만들기도 했죠. 이 제명인의 펀드도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수익률이 좋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명형만 하면 또 우리 윤석열 형님이 서운해 하실 거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메타버스 NFT 그리고 P2E에 대한 지원은 진행을 안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 관련으로 세금에 대한 규제 좀 비중을 싣고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공약입니다. 5천만 원까지. 이 내용은 수익의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법안이고 이재명 후보도 동일하게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죠. 그리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디지털 가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인은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필요에 따라서는 부당 수익으로 얻는 코인은 환수하는 그런 정립, 그리고 코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좀 이상한 정책이죠. 화폐가 아니다. 근데 세금은 내라. 예,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방구야.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그쵸? 아, 코인이 정말 이제 자산이 된다니,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다니 진짜 대단한 그 발전이에요. 이거 진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인 산다 그러면 코인쟁이 진짜 뭐 이상하다고 막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그쵸? 네. 그리고 국내에서 신규 코인의 승인을 허가해준다는 그 ICO 공약도 진행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가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내용만 들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디지털 랜드의 호재로 작용할 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쵸? 지금까지 NFT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해서 주로 다뤘는데요. 2021년 가장 핫했던 키워드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22년인데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2022년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웹 3.0입니다. 웹 3.0. 이게 개별화된 사용자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웹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탈중앙화된 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웹 1.0은 그냥 단순히 1.0은 그냥 단순히 뉴스 검색하고 뉴스 검색하고 읽기,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정도가 1.0이고, 2.0은 네이버나 페이스북처럼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수준.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역시 웹 1.0이지만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웹 3.0이 어쩐 대세죠. 웹 3.0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해킹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이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강비트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이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R을 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응을 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또 비읍을 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I를 이 컴퓨터에 저장, 다 분산화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를 다 찾아야 이게 강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킹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예.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웹 3.0 구축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당연히 지금 똥줄을 타고 있고 혁신을 무조건 해야 하는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예. 메타에서 지금 웹 3.0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당연하게 미국 최대 가상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역시 웹 3.0으로 가겠다. 예, 구글도 3.0으로 가겠다. 예, 실리콘밸리 기업들 대부분 3.0으로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록, 뭐 트위터,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웹 3.0으로 가겠다. 그럼 웹 3.0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데, 우리는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냐? 웹 3.0의 호재인 코인이 뭔가? 웹 3.0 기반으로 이제 호재는 뭘까? 그거는 이더리움 2.0, 폴카닷, 테조스, 루나, 파일코인, 아발란체, 알고랜드, 스토리지, 그리고 샌드박스,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웹 3.0 기반의 대장주는 역시 디센트럴 랜드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디센트럴 랜드는 메타버스, NFT, 웹 3.0 모든 테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 거 하나만 돼도 뭐 계속 올라요.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디센트럴 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어떤 코인이고 뭔지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나 한번 봐야겠죠. 네.
매수 관점, 즉 차트적인 관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좋은 코인이니까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쵸? 얼마나 싸게 사고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차트는 어떤 마나 그 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료 준비 기준 마나의 가격은 자료 준비할 때 3,900원과 3,490원 그 사이에서 어떤 횡보 중이죠. 예. 요 사이에서 예. 한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꺾였던 그 추세선이 있죠. 지금 여기 하방 추세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디센트럴 그 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이 지금 하방 추세였어요. 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쫙 떨어졌잖아요. 전체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게 하방 추세선으로 여기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졌죠. 네,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은 한 요 정도. 녹색의 음용 범주인 3,660원에서 3,960원. 그리고 손절을 잡아볼 구간은 3,400 한 여기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구간에 요 정도 이거 분홍색 요 정도 구간에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면 이 정도에 좀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재 가격으로 보면 매수 금액 범주에 좀 잠시만. 네. 네, 매수 금액 범주에 지금 들어가기 좀 양호하게 좀 보인다고 봐요. 요게 아까 매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매수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 좀 신의 영역이죠.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어떤 강심장이 이거 매수를 합니까? 그쵸? 이때는 제 생각에는 한 여기 정도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면 요거는 물론 매수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타이밍이긴 하지만 요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과매도 패닉 셀 구간이에요. 여기 떨어지니까 와 진짜 막 제로 베이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 공포로 패닉이 와가지고 던져놨던 거고, 근데 이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 안 돼요. 다 계속 여기서 횡보를 했지 여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구간이 시간적으로 거의 여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고, 한 여기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냥 안 사는 게 좋지 않나.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나는 한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사도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싸게 사는 게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안전하게 한 요 정도 여기서 사면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또 근데 여기까지 제 생각에는 이 먹잇감은 안 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에서 오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샀다가 요 선에서 떨어지면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4245원 라인, 한 요 정도 라인. 여기 돌파하면, 여기만 돌파하면 좀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못 돌파했죠? 보면 여기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또 할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돌파하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안 되겠죠. 한 요 정도에서 사야겠죠.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는 투자 권유 방송은 아닙니다.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디센트럴랜드 산다고 해가지고 뭐 제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으니까 잘 공부해서 분할 매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추세가 이렇게 틀어지면 하락 파동 이후에 횡보가 되게 오래 가거든요. 여기서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디센트럴랜드는 확실히 힘이 좋아.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횡보를 하잖아. 진짜 차트가 살아있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디센트럴랜드의 마나코인에 대해서 어떤 코인이고 또 어떤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저희 시선과 호재 정보를 알아보았고 제가 공부하고 나온 시선을 기준으로 마나코인에 대한 부분을 가감 없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디센트럴랜드나 이 마나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이나 전망을 보고 싶은 분은 스스로 공부를 더 해보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윤하성님, 네, 은석킴님, 네, 박사나님,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비님, 믿습니다. 강빈이님, 강비트죠. 네, 민정김님, 차트 심폐소생술 필요함. 네, 유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양질의 정보와 저의 시선을 담아 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